안녕하십니까. 증시은혜어 2부 윤은영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오랜만에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락장에서 희망을 찾듯이 이런 상승장에서 경계할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 글로벌 이슈와 우리 시장의 이슈, 그리고 오늘 특징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 뵙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크라이나 이슈 살펴볼 텐데요. 서방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좀 내렸는데 이것이 좀 싱겁게 끝나면서 오히려 투자 심리를 반등시켰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러시아가 한 방 날렸는데 서방 국가에 대항은 한 방을 날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눈치 보기에 그쳤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이 크림 자치령에 대해서 독립국가로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서방 국가가 여기에 강력하게 제재를 했다든지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면 향후 또 대결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서방 국가의 전반적인 결정은 20명 정도의 자산 동결, 해외여행 금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재료로 반응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국가들의 ETF들이 모두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급등을 했지만 최근에 많이 내렸던 증시 중심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전날 같은 경우 낙폭을 모두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3%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글로벌 증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현재 거의 제일 많이 오른 증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유럽 쪽에 약세였는데 이태리 같은 변동성이 다소 큰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내린 종목군들의 반등, 우리 시장 내에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상품 가격은 반대로 움직였는데요. 그동안 상품 가격의 움직임, 또 천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분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곡창지대에 관련된 부담감 때문에 이제 밀 가격 같은 것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최근에 움직였던 게 이제 금 가격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런 군사적 분쟁 가능성, 확산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 가격이, 금 ETF가 오늘 1% 이상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또 곡물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제 약보합권에 머무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원당 가격이라든지 커피 가격 같은 것들이 대부분 조정을 나타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인 농업 지수도 0.5%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지금 강세를 보인 것은 일부 가축 정도가 강세를 보였을 뿐 나머지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로 가면서 최근에 나타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통화 쪽에서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달러 같은 것에 대한 강세, 어떤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상품 통화인 호주 달러 정도가 한 0.6% 정도의 강세를 보인 것, 그리고 카나디안 달러도 역시 상품 통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품 통화들이 일부 강세를 보인 것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통화들은 모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거의 보합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마감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경상치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것이 좀 눈에 띄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화시장 쪽에서는 큰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변동성은 그동안 미리 확대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줄어든 위험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현재 제재가 굉장히 미약하게 진행된 상황이고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대신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이와 같은 이 불안한 요소가 나왔을 때 받는 충격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다시 충격이 나왔을 때 좀 충격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다만 또 변동성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또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립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쟁 가능성 자체는 낮아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양쪽 모두 싫어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실제로 이제 전쟁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서방 쪽도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는 것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만큼 제가 보기엔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붙을 가능성, 전쟁이 날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경제 조치라든지 현재 크림바토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금융시장 동향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금융시장 동향 내에서도 우리 시장에 다소 좀 유리한 그런 재료들이 비교적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이슈는 바로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인데요. 오늘 두 가지 지표 크게 발표가 됐는데 산업 생산과 주택 지표 어떤 점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0.2% 정도 예상했는데 0.6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굉장히 잘 나온 거고요. 주택 지표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고 또 한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이것도 예상치보다는 약간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산업 생산의 움직임은 전월비입니다. 전달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이 한파로 인해서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달과 비교하니까 전달 대비해서 좋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다만 어느 정도 강도로 좋아지나 봤더니 생각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좋아져서 시장은 좀 좋아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시면 전체 산업의 개선이라기보다는 일부 업종은 재고가 오히려 쌓이는 모습이었고요. 기초금속이라든지 일부 소재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향후 시장에 좀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또 이것을 억누를 만한 그런 악재는 GM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150만 대 리콜을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향후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생산이 시장 예상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1월 달에 악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너무 긍정적인 해석은 좀 불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AHB 주택시장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이 지수는 일종의 주택 심리 지표입니다. 주택시장이 계속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를 미리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추이는 최근에 뚜렷하게 좀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나타났던 강력한 추세로 가지 못한 가운데 최근에 이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쪽에서도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웰스 이펙트, 부효과는 이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시사점을 살펴보면 계절적인 요인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 경제 흐름은 결국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상승의 강도가 좀 빨라질 거냐 아니면 완만하게 갈 거냐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가운데 핵심은 뭐냐? 결국 이런 것들 우리가 지켜보는 이유가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나올 수 있는 FOMC에서 과연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거냐. 여기서 핵심은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두 가지, 물가와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6%대 다 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과연 변화시킬 거냐. 또 물가도 변화시킬 거냐. 물가는 근데 아직까지 갭이 있으니까 변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률을 중심으로 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화시켜서 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걸 확인시켜 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경제지표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FOMC 할 때마다 100억 불씩 진행되고 있는 테이퍼링은 이번에도 진행된다.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업률을 중심으로 포워드 가이던스가 변화되는지 여부, 변화되는 것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향후 미국 시장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시사점까지 알아봤고요. 양대 오늘 살펴본 우크라이나와 미국 지표 모두 좀 제한적인 긍정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요.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수급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코스피 시장에서는 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액수도 평소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 수급을 선물 시장을 통해서 추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먼저 선물 시장에도 외국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 요즘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선물 시장 쪽에서 현물 시장과는 달리 매도 압력이 조금 멈춰진 양상이죠. 다만 이 매도 압력이 멈춰졌다라고 하는 것이 상승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만기 전에 워낙 많은 물량을 매도로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롤오버라고 합니다. 선물 시장 쪽에서는 매수 매도가 모두 가능하지만 월물이 3개월마다 만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번 지수가 내려갈 걸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현물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도 해지를 걸어 놓으면 이게 3개월에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3개월에 끝나지 않고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월물, 그 마감된 월물을 버리고 다시 새 월물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롤오버라고 하죠. 그 과정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매도한 것을 매수해서 없애버리고 다시 새 월물을 매도하는, 그것을 이제 롤오버라고 하는데요. 그런 롤오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각각 넘어가는 구간에서 롤오버된 것,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기, 3월물, 6월물, 6월물에서 9월물, 9월물에서 12월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던 롤오버가 이번 월물 들어서 크게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물 시장 쪽에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미 이때 상당 부분을 외국인들이 매도로 롤오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기존의 매도 물량을 조금 축소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조적으로는 기존의 매도 물량이 지난 만기 구간에서 상당 부분 이월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 사항은 뭐냐면 선물시장 쪽에서 미결제 움직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 월물이 바뀌면서 미결제 확정이 다시 한 7만 계약 이상, 8만 계약 이상에서 출발을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10만 계약까지 쌓여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 끝단까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계점이 한 12만 계약 정도가 현재 지금 선물 거래대금 기준으로 임계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미결제가 이 정도까지 쌓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하락 추세 끝자락, 전환점 이런 쪽에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는 1차적으로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쉬어가는 모습이 의미 있게 바뀌어야 즉 미결작 정도 폭발적으로 줄거나 아니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서 외국인들이 적어도 하루에 5,000개 에서 7,000개 이상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징후가 보여야 전체적으로 시장의 추세가 다시 상방향으로 돌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시장의 전체적인 추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점을 낮추는 작업 다만 저점은 좀 제한적인데요. 고점 자체를 낮추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씩 좀 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물 시장으로 봤을 때 추세 전환의 조짐 좀 보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좀 안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지표 기준으로 변곡점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풋콜레이쇼라고 하는 건데요. 풋콜레이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콜 거래대금, 풋 거래대금을 콜 거래대금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1이 된다라는 건 콜 거래대금이나 풋 거래대금이 같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한쪽이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렸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면 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올라가는 쪽으로 사람들의 거래도 따라붙고 시세도 따라붙고 이런 것들이 따라붙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은 증시가 이제 고점에 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변곡점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역으로 뒤집힐 때가 오히려 더 잘 맞는데 풋 거래대금이 증가해서 콜 거래대금 즉 시장의 하락 추세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락 쪽의 방향을 추구하는 풋 옵션에 대한 투자 대금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숫자가 1이 넘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분모가 이제 콜 거래대금이니까 분자인 풋 거래대금이 늘어나게 되면 콜 거래대금보다 늘어나게 되면 1을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수치를 얼마로 보고 있냐면 한 1.4 정도를 일종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 거래대금이 100억일 때 풋 거래대금이 140억을 넘어가게 되면 이 두 가지 비교해 봤을 때 비율이 1.4를 넘어갔을 때가 시장의 전환점이 아니냐.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풋콜 레이쇼 자체가 지난 1월 29일과 2월 7일 사이에 이제 고점을 쳤죠. 그때 선물 코스피 200의 저점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풋콜 레이쇼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하락 추세가 조금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풋콜 레이쇼는 한 1.2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극적인 전환점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월물 자체는 조정을 받다가 어제와 오늘 이틀째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반등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결작정의 뭔가 좀 탄력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변곡점을 짚지는 않은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변동성 지표입니다. 이 변동성 지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V코스피라고 하는 지표가 있고요. 미국엔 빅스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빅스 같은 경우에는 S&P 100 종목의 변동성을 누적해서 이제 지수화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내에서의 뭐 거래대금이 많은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뭐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변동성이 아주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단적인 하락, 또 극단적인 패닉 상태,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변동성 지표가 20을 순식간에 넘어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하게 빠졌다가 급하게 되돌아가는 이런 V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 변동성 수준은 이때 대비해서 코스피, 그다음에 빅스 모두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시장의 위험을 느끼는 강도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볼 수 없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고요. 오늘 시장에 지금 반등이 5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중국 증시가 랠리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반대로 얘기는 뒤집으면 중국의 랠리가 꺼지거나 중국 쪽에서 기대했던 호재가 안 나오면 뭐 시장의 전체적인 탄력이 여전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지표로만 놓고 봤을 땐 뭐 여전히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이 조금 짜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의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는 미결제약정의 대규모 증가로 동반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저는 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 선물 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미결제약정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기보단 당일 매매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들을 조금 짜본다면 결국은 외국인 선호 종목, 그리고 상승 추세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전히 시장의 대응 전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행태를 보면 조금 이따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LG전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LG디스플레이, 낙폭과대주들을 급작스럽게 매수를 강력하게 해서 어제도 LG디스플레이를 크게 끌어올리는 모습, 그렇지만 오늘은 또 힘을 잃고 있거든요. 오늘은 또 반대로 LG전자가 강력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LG전자에 지금 아직까지 매매 집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외국계 창구 쪽의 매매가 크게 보이지 않는 만큼 기관들의 매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 하단에 이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공격적인 투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가 현재 시장이 좀 해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도주가 아직까지 시장 내에선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관점은 아직까지는 조금 낮춰잡고, 시장의 추세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시작한다면 단계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기간 조정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고 유가증권 시장이 올라간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둘 다 붕괴되거나 아니면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이전한 가능성을 보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물이 나온 거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자라고 분명히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선물 전략 알아본 후에 다시 다음 이슈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도라도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시장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주춤하는가 하면 다시 올라선 것 같은데 선물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일단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오전에는 좀 약한 모습 계속 이어지다가 12시를 기점으로 급상승을 한 상태고요. 현재는 좀 소강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의 선물 수급 현황 오늘은 어떤가요? 네, 현재는 한 130개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한때는 2,000개 이상 매도를 보이다가 또 급상승한 순간에는 플러스 500개 이상까지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또 마이너스 200개 정도 보이고 있네요. 네, 오늘 오랜만에 정말 한 일주일 만에 그래도 폭이 좀 있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 기준으로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선, 넘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봉의 방향을 따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일단 하방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상방 신호 나타나면서 그 부분을 대응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는데 마침 점심시간과 맞물리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매매입니다. 네, 아쉬움이 조금 남지만 그래도 좀 잘 매매 전략 앞으로도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선물 시장이 이어질 텐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는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는 완만하지만 상승세 쪽으로 좀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만한 상승세에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예상일 뿐이니까 대응 전략을 따로 세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당일에 추세에 맞춰서 계속 매매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에 따라서 매매 전략 세우실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매일매일 좋은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선물 전략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도라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물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특징주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큰 폭의 상승 보였다면 오늘은 LG전자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전자 오늘의 반등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대표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G전자가 지금 주가가 한때 7만 원이 넘기도 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58,800원까지 기록하는 양상이었거든요. 지금 3일째 양봉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실으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매매 동향, 업종별 매매 동향으로 놓고 봤을 때 기관들의 전반적인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세에는 상당수 기관들의 매수세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팔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상승폭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들은 아마 삼성전자와 함께 현재 지금 SK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LG전자 쪽으로 강력하게 좀 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 외국인들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오늘 매수에 가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금 이 종목의 반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의미는 이런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지금 해외 쪽 보고서에서 하반기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가전 쪽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을 나타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휴대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역으로 뒤집어서 휴대폰에 원래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전 쪽에서는 의미 있는 좀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이 타이젠 서비스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 반대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 HP 그 휴렛패커드가 가지고 있었던 팜사의 OS, 웹OS를 인수해서 웹O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TV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요. 또 웹OS를 기반으로 하는 웨어러블 기기들을 이번에 내놨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 내놨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하반기에 뭔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들이 일부 떠들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어디까지나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도 LG전자가 꼭 잘한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웹OS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레벨 자체가 높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웹OS를 기반으로 하는 앱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 OS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OS 중에서 웹OS 뭐 굉장히 강하게 시도했지만 망한 이유, 또 미고나 아니면 인텔이 시도했던 그런 서비스들이라든지 아니면 노키아가 갖고 있던 서비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관련된 앱을 개발할 사람들이 없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역으로 블랙베리는 점유율은 굉장히 낮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기업 그룹웨어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련된 앱, 쓸모있는 앱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데 LG전자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는 전 미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가전 쪽에서 뭔가 믿고 있는 게 있는 모양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 가전 쪽에서 지금 TV 그나마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런칭하게 되면 처음 런칭한 가격으로는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OLED TV 같은 거, 뭐 커브드 OLED니 뭐니 내놔봐야 안 팔리고요. 스마트 TV 뭐 이런 것들 내놔봐야 안 팔립니다. 가격 한 절반까지 다운됐을 때 그때부터 막 팔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성을 그렇게 높게 잡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나마 기대할 만한 게 한 가지, 여름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염두에 둔 에어컨 수요는 이번에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황사와 관련된 또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담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포함된 에어컨의 실수요는 이번 여름에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가전 측면에선 제가 보기에 그 정도가 조금 먹혀들 것 같고요. 나머지 측면에서는 뭐 TV라든지 뭐 PC 뭐 이런 건 뭐 PC는 뭐 예전에 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휴대폰 쪽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는 것 이상의 성과는 노력하는 것만큼의 성과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LG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저는 여전히 좀 부정적입니다. 다만 LG전자가 오늘 반등할 수 있는 근거는 낙폭과대와 함께 현재 그 5만 원대 가격, 5만 원대 후반 정도의 가격은 PBR 한 배도 깬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한 주당 가치보다도 가치가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별것 아닌 이슈에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도 외국인이 사거나 추세가 버텨주고 있거나 절대 가치가 싸져서 반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나 그런 세 가지 유형의 종목군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유형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펀더멘탈 반등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오늘의 반등을 봤을 때 반등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LG전자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지만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호텔신라 살펴보겠습니다. 창의공항 이슈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도 이제 쉽게 추세가 안 무너지고 있는 이유, 주가는 비슷한데 추세가 안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호텔 뭐 리뉴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지만 호텔 리뉴얼 해봐서 뭐 얼마나 사람이 더 많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호텔신라가 운영하고 있는 이 면세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막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지 못하고 갈 정도로 많이 온다라는 거죠. 공항 이용객들은 점점 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또 해외에서 면세점을 이용할 때, 이제 글로벌 면세점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싼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아야 될 시기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뭐 변심이라든지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악재에 의해서 쉽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는 의미 없다. 다만 들고 계신 분들은 괜히 지금 미리 팔지 말고 꾸준하게 좀 들고 가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변동성 감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에 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낮은 가격에 사셨다면 조금 고점에서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매도 신호가 뜨기 이전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신 분들이라면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셨다가 재차 다시 이제 추이를 관망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대신 신규 매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지 않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호텔신라 투자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살펴볼 오늘의 종목은 건설주 전반입니다. 건설주가 실적 호전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건설주의 상황 정말 어떻습니까? 저는 뭐 여전히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자체를 별로 믿고 싶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들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죠. 국내 이제 부동산 대책들 막 내놓고 있으니까 국내 부동산 조금 살아나고 해외 쪽 수주 실적이 나쁘지 않다.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대단한 맹점이 있죠. 정부에서 대책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초반에 반짝하던 부동산 시세가 최근에 거래가 다 줄면서 또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선거 끝나기 이전까지는 이 상태가 또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까운 것 같고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해외 쪽에서 뭔가 모멘텀 뚫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해외 쪽에 그동안 수주 못해서 주가가 내렸나요? 아니거든요. 그동안 수주는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분기별로 지금 수주가 모자라서 준 주가가 조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수익성 자체가 워낙 안 좋아서 주가가 조정받은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수주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익성 자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익성 자체가 이번에도 좋을 거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최근에 거의 뭐 몇 분기인가요? 작년 1분기부터 시작하면 거의 뭐 4분기 연속, 이번까지 하면 5분기 연속으로 아마 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좋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건설주를 쫓아가거나 뭐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은 저는 적절한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뭐 폭락해서 전저점 부근에 온다면 그때 정도는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건설주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모바일 게임주입니다. 최근에 급등했다가 오늘 또 급락이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특히 M게임이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요즘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M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실적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악재가 부각되면서 변동성이 이틀째 크게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어저께 이제 같이 깨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뭐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 게임주들, 뭐 바이오주, 헬스케어, 뭐 여러 종목군들이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다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글쎄 모바일 게임주는 저는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진입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게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IT에 조금이라도 관계되어 있는, 과거에 이제 뭐 포탈 쪽이라든지 이런 쪽 어디든 지금 뭐 게임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거나 게임에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신규 진출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의 이제 발을 거치면서 인수하고 있거나 뭐 이런 형태거든요. 저는 게임은 앞으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독특한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까지 동시에 갖고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저는 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C소프트, 블레이드 온 소울이 잘 된다고 해도 시장에서 안 믿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적이 좋게 나와도, 예상보다 좋게 나와도 이번엔 좋았지만 뭐 금방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주가 바로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물론 모바일 게임주는 아닙니다만 온라인 게임주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아니면 지금 모바일 게임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경쟁 강도가 너무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플랫폼화가 되어 있어서 이 플랫폼에서 이익을 거둬갈 수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나마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오늘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위메이드 정도, 뭐 이런 종목 정도가 뭐 매출 규모로 보나 아니면 플랫폼의 이용 강도로 보나 조금 그나마 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카카오톡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카카오톡이 무료로 열어두는 게 많았거든요. 가입자 끌어모으기 위해서 무료로 풀고, 그다음에 이제 런칭한 게임들에게도 수수료 적게 받고 이렇게 하다가 카카오톡도 결국은 기업이니까 돈 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돈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광고료도 내놔라. 그다음에 뭐 수수료 점점 끌어올리고 있고, 게임 런칭하는 데 드는 뭐 수수료 비용도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에 중소형 게임사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카카오톡 자체도 뭐 요금 많이 먹겠지만 카카오톡 같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만 개발하는 회사,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로 매력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플랫폼을 그나마 갖고 있는 회사가 주가 자체는 비싸지만 현재 트렌드는 이런 회사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집중하는 것이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 업종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서 이렇게 플랫폼 같은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업종은 카지노인데요. 오늘도 영종도 카지노 허용이 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있었죠. 카지노 업종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기존에 다 알고 있는 이슈였죠. 그런데 이제 표면화되면서 어저께 주가 빠진 걸 되돌리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은 뭐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만 뭐 쉽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주가 물론 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선 주가가 절대적으로 싸냐 안 싸냐를 따지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가 절대적으로 비싼 종목이 빠지는 그런 장세였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폭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위챗, 뭐 넷플릭스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가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제를 중심으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밸류에이션 비싼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좀 더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쪽에 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동반폭락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그냥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결국은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주가 자체는 굉장히 뭐 비싼 편이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영종도 개발해 놓으면 실제로 일본이나 다른 쪽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미리 예측할 수 없거든요. 다만 우리의 생각은 지금까지 이 정도 왔는데 거기다가 더 화려하게 뭔가 리조트식으로 펼쳐놓으면 더 많이 올 거야. 그러면 돈 더 많이 벌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 한 이제 4년 정도 됐나요? 뭐 그때는 진짜 뭐 몇 셀 정도 생산하고 있지도 않은 그 2차 전지 때문에 LG화학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LG화학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대신에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 종목의 주가가 비싼 거 사실입니다. 언젠가 모바일 게임주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다만 현재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확실한 미래 먹거리라도 보여줘라. 미래 꿈이라도 있고 수급이라도 받쳐줘야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강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에 있어서는 쉽게 빠져나오는 것은 적절한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 신호가 동반해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글로벌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거나 글로벌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나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바라보면 좋은 투자 전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네이버나 라인 같은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은 밸류에이션 기준이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시려면 정말 PBR 한 배 아래로 떨어진 그런 종목군들의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던지, 밸류에이션을 제외하고 현재 시장의 모멘텀이 너무 강해서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제가 보기엔 시청자의 선택일 것 같고요. 현재 파라다이스류나 네이버류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흔들리시기보단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비전이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